평양 시내 한 건물에서 갑자기 사라진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북한 최고 위층만이 접근할 수 있는 기쁨조 출신이었죠. 김정은 정권이 자랑하던 특권층의 핵심 인물이 흔적도 없이 증발한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녀를 절망에 빠뜨렸을까요? 화려한 특권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그 놀라운 탈출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지금 한국에서 체조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물구나무 서기를 가르치며 웃고 있는 평범한 일상이죠. 하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북한의 기쁨조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족과 함께 흔적 없이 사라진 그 사건이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평양 시내 한 합숙소에서 기쁨조 단원 한 명이 갑자기 자취를 감췄습니다. 바로 저였죠. 북한 당국은 처음에는 병가라고 발표했습니다. 며칠 후에는 가족 방문이라고 했고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수상한 낌새를 눈치챈 다른 단원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혹시 김동무가 도망간 건 아닐까? 이런 말들이 속삭여졌지만 누구도 입 밖으로 내지는 못했습니다. 기쁨조에서 탈출한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거든요. 저희는 북한에서 가장 특권층에 속한다고 여겨졌으니까요. 최고위층을 위한 공연을 하고 고급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말이죠.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화려한 무대 뒤에는 상상할 수 없는 통제와 억압이 있었어요. 저는 그 시스템의 희생양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감옥에서 벗어나기로 결심했던 거예요. 제가 사라진 후 북한 당국의 반응은 예상보다 격렬했습니다. 국가보위부 요원들이 저희 고향 마을까지 수색했어요. 친척들과 이웃들을 모두 불러 조사했습니다. 언제부터 이상한 기색을 보였는가? 누구와 접촉했는가? 탈출을 도운 사람이 있는가? 하지만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 가족이 철저히 비밀을 지켰거든요. 심지어 가장 가까운 친척들도 저희 계획을 전혀 몰랐어요.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였죠. 수색이 계속되면서 북한 내부에서도 동요가 일었습니다. 기쁨조는 북한 체제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그 상징적 존재가 도망쳤다는 사실은 체제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다른 단원들 사이에서도 의구심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정말 우리가 특권층인가? 왜 그렇게 좋다는 기쁨조에서 도망쳤을까? 이런 질문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당국은 이를 막기 위해 더욱 강한 통제를 가했습니다. 단원들의 외출을 금지하고 가족과의 만남도 제한했어요. 그럴수록 의심은 더 커졌습니다. 해외 언론들도 이 소식을 주목했습니다. 기쁨조의 실체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졌어요. 북한이 그렇게 자랑하던 특권층이 왜 탈취했을까요? 그 화려한 포장 뒤에 무엇이 숨어 있을까요? 저는 그 모든 궁금증의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말할 수 없었어요. 아직 안전한 곳에 도착하지 못했거든요. 바다 위에서 목숨을 걸고 도망치고 있었죠. 북한 당국은 저를 찾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국경 지역까지 수색 범위를 넓혔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저는 그 모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도망쳤을까요? 북한에서 가장 부러워하는 자리를 버리고 말이에요. 그 이유를 아시려면 제가 어떻게 기쁨조에 선발되었는지부터 들어보셔야 합니다.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의 시작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저희 가족의 탈출 소식은 북한 내부를 뒤흔들었습니다. 기쁨조라는 화려한 간판 뒤에 숨겨진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 진실은 생각보다 훨씬 어둡고 잔혹했습니다. 저는 12살 때 체조단에 선발되었습니다. 그날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해요. 학교 운동장에서 체조 시범을 보이고 있는데 갑자기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들어왔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들을 보고 선생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당 간부님들이 오셨다. 모든 아이들이 일제히 인사를 했어요. 그중 한 사람이 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아이를 데려가겠다. 그 순간 주변이 술렁였어요. 다들 부러워하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체조단 선발은 온 마을의 자랑거리였거든요. 선생님도 흥분해서 말했어요. 축하합니다. 이제 평양에서 훌륭한 체조 선수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상하게 무서웠습니다. 그 사람들의 차가운 눈빛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갑작스러운 상황 때문이었을까요?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소식을 전하자 아버지와 어머니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기뻐했어요. 우리 딸이 체조단에 선발되다니.
이제 평양에서 살 수 있겠구나. 하지만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얼굴이 어두워지더니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자리를 비운 사이 제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조심해야 한다. 체조단은 시작일 뿐이야.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 나중에 알게 될 거다. 지금은 말할 수 없어. 어머니의 눈빛에는 말할 수 없는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저를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보였습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몰랐죠. 어머니가 무엇을 우려하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저희 집에 축하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정말 부럽습니다. 딸이 체조단에 선발되다니. 이제 출세하겠어요. 평양에서 좋은 생활 하겠네요. 하지만 어머니는 그런 축하 인사에도 제대로 웃지 못했어요.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며칠 후 체조단 관계자들이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저를 데려가기 위해서였어요. 짐을 싸면서 어머니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절대 방심하지 마라. 항상 조심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남아야 한다. 어머니, 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거야. 어머니의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그 절박함은 느낄 수 있었어요. 마치 저를 전쟁터로 보내는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차에 타면서 뒤를 돌아보니 어머니가 울고 있었어요. 축하받아야 할 일인데 왜 울까요? 그때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평양에 도착해서 체조단 숙소에 들어갔을 때의 첫인상은 화려했어요. 깨끗한 건물, 좋은 시설, 맛있는 음식, 다른 아이들도 반겨줬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좋은 곳 같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면서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외출이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허락 없이는 숙소 밖으로 나갈 수 없었어요. 가족과의 만남도 제한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선배들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처음에는 밝게 웃으며 환영해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진짜 모습이 보였어요. 피로에 지치고 어딘가 절망적인 눈빛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선배가 조용히 말해줬어요.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눈치가 빨라야 해. 그리고 절대 반항하려 하지 마. 왜요?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지금은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해. 그 선배의 말투에서도 어머니와 같은 걱정이 느껴졌어요. 도대체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하는 걸까요? 체조단 생활이 그렇게 힘든 건가요? 훈련이 시작되면서 그 답을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아침 5시부터 밤 9시까지 계속되는 혹독한 훈련. 조금만 실수해도 가해지는 체벌. 그리고 무엇보다 끝없는 감시와 통제. 이제야 어머니의 걱정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체조단 선발은 영광이 아니라 시련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저는 몰랐어요. 이것이 진짜 지옥으로 가는 첫걸음일 뿐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체조단 훈련이 시작된 첫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새벽 5시에 기상 나팔이 울렸어요.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모두 일어나. 5분 안에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운동장으로. 교관의 고함 소리에 잠이 확 깼어요. 다른 아이들은 익숙한지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저만 멍하니 있다가 뒤늦게 따라했죠. 운동장에 나가자마자 구보가 시작됐어요. 1시간 동안 쉬지 않고 뛰어야 했습니다. 다리가 아프고 숨이 차도 멈출 수 없었어요. 조금이라도 속도를 늦추면 교관이 호루라기를 불며 소리쳤거든요. 더 빨리. 혁명의 일꾼이 이 정도로 약해서 어떡하나. 아침 식사 후에는 본격적인 체조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매트 운동, 평행봉, 철봉, 도마까지. 하루에 12시간씩 계속 반복했어요. 손에 물집이 잡히고 터져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파도 웃어라. 무대에서는 항상 웃는 얼굴이어야 한다. 교관의 명령이었어요. 손바닥에서 피가 나도 근육이 경련을 일으켜도 웃어야 했습니다. 그 웃음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고통을 참으면서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말이에요. 어느 날 한 친구가 연습 중에 손목을 다쳤어요. 뼈가 부러졌는지 손목이 이상하게 꺾여 있었습니다. 아야, 너무 아파요. 친구가 울면서 아파한다고 교관이 화를 냈어요. 무대에서 실수하면 어쩔 거냐? 이 정도 부상으로 울면서 병원에 가자는 친구의 말에도 교관은 냉정했습니다. 훈련 끝나고 가라. 지금은 시간이 아니다. 그 친구는 결국 손목이 부러진 채로 3시간을 더 견뎌야 했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기서는 아이들이 사람이 아니라 기계 부품 같은 존재라는 걸 말이에요. 훈련 도중 실수라도 하면 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가장 무서운 건 가족에게 연락한다는 협박이었습니다. 내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고향에 있는 부모님께 연락할 거다. 딸이 게으름을 피운다고 말이야. 그 말에 모든 아이들이 벌벌 떨었어요. 부모님께 누가 되는 것보다 무서운 건 없었거든요. 그래서 다들 죽을 힘을 다해 훈련에 임했습니다. 저녁 시간에도 자유는 없었어요. 식사 후에는 이념 학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외워라. 당의 방침을 철저히 학습하라. 피곤에 지쳐 졸기라도 하면 벌로 밤새 서 있어야 했어요.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눈을 부릅뜨고 억지로 깨어 있으려고 했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내일 또 어떤 고통이 기다리고 있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죠. 옆 침대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두 조용히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끔 몸살이 나거나 열이 날 때가 있었어요. 그래도 훈련은 계속해야 했습니다. 아픈 건 핑계다. 혁명투사는 병도 이겨내야 한다. 교관은 아픈 아이들에게도 자비를 보이지 않았어요. 약을 달라고 해도 정신력으로 견디라고 했고요. 몇 달이 지나면서 제 몸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손과 발에는 굳은 살이 박혔고 근육은 딱딱하게 굳어졌어요. 그리고 마음도 점점 딱딱해져 갔습니다. 처음에는 동료들이 맞을 때 안쓰러워했는데 나중에는 그냥 무감각해졌어요. 어느 날 새로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우수한 단원들 중에서 특별히 선발해서 다른 곳으로 보낸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또 다른 영광인 줄 알았죠. 하지만 선배들의 표정을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절대 선발되지 마라. 한 선배가 조용히 말해줬어요. 왜요? 그곳에 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어.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특별 선발이 바로 기쁨조 차출이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진짜 지옥의 시작이라는 걸 저는 곧 알게 될 거였어요. 체조단에서 몇 년을 보낸 어느 날, 평소와 다른 분위기가 감지되었습니다. 교관들이 수근거리고 갑자기 특별 점검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며칠 후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기쁨조 선발이 있을 예정이다. 그 말을 들은 순간 훈련장의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다들 서로를 쳐다보며 긴장했습니다. 기쁨조 선발은 몇 년에 한 번씩 있는 일이었는데 선발되면 평양의 고위층을 위해 공연하는 특별한 단체에 들어간다고 알려져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것도 하나의 영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기쁨조에 선발되면 정말 좋은 대우를 받는데 고급 음식도 먹고 예쁜 옷도 입는다더라. 하지만 선배들의 반응은 달랐어요. 나이가 많은 선배일수록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특히 기쁨조에 선발되었다가 돌아온 선배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선배의 반응이 가장 이상했어요. 어느 날 밤 그 선배가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너 혹시 기쁨조 후보에 올랐니? 어떻게 아세요? 표정 보면 알아. 나도 그런 적이 있거든. 선배의 목소리에는 깊은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기쁨조가 뭔지 정말 알고 있니? 당연히 알죠. 고위층을 위한 공연단이잖아요. 선배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공연은 일부일 뿐이야. 진짜 목적은 따로 있어. 무슨 뜻이에요? 지금은 말할 수 없어. 하지만 절대 선발되려고 하지 마라. 선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눈빛에서 말할 수 없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며칠 후 선발 과정이 시작되었어요. 첫 번째는 외모 검사였습니다. 키, 몸무게, 얼굴 모양까지 세세하게 측정했어요. 마치 물건을 감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얼굴이 예뻐야 하고 키도 적당해야 한다. 심사관들이 저희를 줄 세워놓고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어떤 아이는 코가 낮다고 탈락시켰고 어떤 아이는 다리가 짧다고 제외시켰습니다. 두 번째는 실력 테스트였어요. 노래, 춤, 악기 연주까지 모든 재능을 평가했습니다. 저는 체조를 주로 했지만 다행히 춤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었어요. 합격, 제 이름이 불렸을 때 주변에서 부러워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기쁘지 않았어요. 선배의 경고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날 밤 어머니가 면회를 왔습니다. 몇 달 만에 보는 어머니의 얼굴은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엄마, 반가워서 달려갔지만 어머니의 첫 마디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기쁨조 선발됐다면서. 네, 어떻게 아세요? 소문이 벌써 고향까지 퍼졌다.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절대 가면 안 된다. 왜요? 영광스러운 일이잖아요. 영광이 아니야. 그건. 어머니가 말을 멈췄어요.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있어서 함부로 말할 수 없었거든요. 조심해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조심해. 어머니는 계속 같은 말만 반복했어요. 그리고 헤어지기 전에 제 손을 꽉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만약 정말 선발되면 기회를 봐서 연락해. 아버지와 상의해야 할 일이 있다.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지만 어머니의 절박함은 느낄 수 있었어요. 며칠 후 최종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20명의 후보 중에서 5명만 선발되었는데 그 중에 제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축하한다. 이제 진짜 기쁨조가 된 거야. 교관들은 축하해줬지만 저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특히 탈락한 친구들이 안도의 표정을 짓는 것을 보고 더욱 확신했어요.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요. 그날 밤 기쁨조에 선발된 5명은 따로 모여서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내일부터 특별 교육이 시작된다. 기쁨조는 체조단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다. 어떻게 다른가요? 한 친구가 물었지만 교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가서 직접 알게 될 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서운 경고를 했습니다. 한번 기쁨조에 들어가면 절대 나올 수 없다. 명심해라.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어요. 절대 나올 수 없다니, 그게 무슨 뜻일까요? 이튿날 검은 승용차가 저희를 데리러 왔어요. 체조단 동료들이 배웅해줬지만 마치 영영 헤어지는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것이 영광스러운 일일까요? 왜 모든 사람들이 걱정스러워할까요? 그리고 어머니의 경고는 무슨 뜻이었을까요? 차가 평양시내 어느 건물 앞에 멈췄을 때 저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어요. 이곳에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기쁨조 훈련소에 도착한 첫날, 저희는 곧바로 특별한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일반적인 신체 검사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옷을 모두 벗어라. 중년 여성 간부의 명령이었습니다. 저희는 당황했어요. 왜 옷을 벗어야 하나요? 질문하지 마라. 시키는 대로만 해. 어쩔 수 없이 옷을 벗었어요. 그 순간부터 저희는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간부들이 저희 몸을 구석구석 살펴봤어요. 마치 가축을 품평하는 것 같았습니다. 키 158cm, 몸무게 45kg, 가슴 둘레. 모든 것이 기록되었어요. 심지어 사소한 상처나 점까지도 빠짐없이 적었습니다. 이 상처는 언제 생긴 거냐? 무릎에 있는 작은 상처를 가리키며 물었어요. 체조 연습할 때 다쳤습니다. 앞으로는 몸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간부의 말투가 차갑고 기계적이었어요. 마치 상품의 하자를 점검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에는 얼굴 검사였어요. 정면, 측면, 각도를 바꿔가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웃어봐라. 더 활짝 웃어. 이제 진지한 표정으로 수십 장의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각각의 점수를 매겼습니다. 얼굴 대칭성 우수, 미소 자연스러운 보통. 저는 점수를 매겨지는 물건이 된 기분이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다음 검사였습니다. 의사가 와서 더 세밀한 신체 검사를 했어요. 처녀성 확인이 필요하다. 그 말을 듣고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런 검사를 해야 하나요? 기쁨조는 순결해야 한다. 당연한 일이다. 의사의 검사는 모욕적이었어요. 저희를 완전히 물건으로 취급했습니다. 검사가 끝난 후 저희는 등급을 매겨졌어요. 1등급, 최고위층 전용. 2등급, 고위층 전용. 3등급, 일반 간부용. 저는 1등급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 순간 기뻐해야 할지 두려워해야 할지 몰랐어요. 1등급은 특별 관리를 받는다. 간부가 말했습니다. 어떤 특별 관리인가요? 곧 알게 될 거다. 그날 밤 저희는 각자 다른 방에 배치되었어요. 혼자 있으니 온갖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여기가 어떤 곳일까요? 왜 이런 굴욕적인 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체조나 춤 연습이 아니었어요. 예의범절 교육이라는 명목이었지만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남성 손님을 모실 때의 자세, 술을 따르는 방법, 대화하는 기술 이런 것들을 배웠어요. 점점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왜 이런 걸 배워야 하나요? 용기를 내어 물었지만 돌아온 답은 차갑기만 했어요. 기쁨조의 임무는 공연만이 아니다. 당의 고위 간부들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그제야 진실을 알기 시작했어요. 기쁨조는 단순한 공연단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부모님이 면회를 왔어요.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왔는데 둘 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지내니?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저는 겪었던 일들을 말하려 했지만 간부가 계속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면회가 끝나고 부모님이 돌아간 후 아버지가 간부에게 말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딸을 집으로 데려가고 싶다. 하지만 간부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불가능하다. 이미 기쁨조로 선발된 이상 돌아갈 수 없다. 그날 밤 저는 어머니의 경고를 떠올렸어요. 그리고 선배의 말도 생각났습니다. 이제야 그들이 왜 그렇게 걱정했는지 알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아버지가 혼자 다시 왔어요. 이번에는 간부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몰랐지만 아버지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면회가 끝난 후 아버지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참아라. 아버지가 해결책을 찾고 있다. 그때 저는 몰랐어요. 아버지가 이미 저희를 구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계획이 저희 가족 전체의 운명을 바꿀 거라는 사실도 말이에요. 아버지가 저를 기쁨조에서 구해내기로 결심한 건 제가 그곳의 진실을 알려준 후였어요. 면회 때 간부들이 보지 않는 틈에 제가 속삭여 전한 이야기들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 여기는 공연단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를 물건처럼 취급해요.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충분히 이해한 것 같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는 걸 봤거든요. 집으로 돌아간 아버지는 어머니와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대요.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건 딸을 파는 일이다. 절대 용납할 수 없어. 하지만 문제는 어떻게 저를 빼내느냐는 것이었어요. 기쁨조에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다는 게 철칙이었거든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아버지는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저희 가족 모두가 북한을 떠나는 것이었어요. 탈북을 해야겠다. 어머니에게 이 결정을 말했을 때 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대요.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 지금이 더 위험해. 딸을 저런 곳에 둘 수는 없어. 아버지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하지만 탈북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먼저 돈이 필요했습니다. 브로커에게 줄 돈, 배를 탈 돈, 중국에서 쓸 돈까지. 최소한 몇천 달러는 있어야 했어요. 아버지는 장사를 통해 모아둔 돈이 좀 있었어요. 하지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안의 귀중품들을 하나씩 팔기 시작했어요. 왜 갑자기 물건들을 파세요? 이웃들이 의심스러워했지만 아버지는 핑계를 댔습니다. 딸 기쁨조 들어간 기념으로 좋은 선물을 사주려고. 다행히 사람들은 믿었어요. 기쁨조 선발이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돈을 어느 정도 모은 후에는 브로커를 찾아야 했어요. 이게 가장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잘못 선택하면 돈만 떼이고 신고당할 수도 있었거든요. 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알아봤어요.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은밀히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믿을 만한 브로커가 누구인지 아세요? 왜 그런 걸 알려고 하세요? 친척이 중국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돌려서 물어봤어요. 몇 주가 지나서야 신뢰할 만한 브로커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브로커와의 첫 만남은 긴장되었어요. 산속 외딴 곳에서 만났는데 브로커는 경험이 많아 보였습니다. 가족이 몇 명인가요? 셋입니다. 돈은 얼마나 준비했나요? 아버지가 준비한 금액을 말하자 브로커가 고개를 저었어요. 좀 부족하네요. 3명이면 더 필요해요. 얼마나 더요? 최소 이 정도는 더 있어야. 브로커가 제시한 금액은 아버지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많았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시간을 좀 주세요. 더 구해오겠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더 적극적으로 물건들을 팔았습니다. 심지어 어머니의 금반지까지도 팔았어요. 한 달 후 다시 브로커를 만났을 때 아버지는 충분한 돈을 준비해 갔어요. 좋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첫째, 돈은 성공한 후에 지불합니다. 실패하면 돌려받을 수 없어요. 둘째, 제가 정한 날짜와 시간을 정확히 지켜야 해요. 셋째, 도중에 마음이 바뀌어도 취소할 수 없어요. 조건들이 까다로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언제 출발하나요? 보름 후입니다. 그때까지 준비하세요. 보름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졌어요. 그동안 저를 기쁨조에서 빼내야 했거든요. 아버지는 다시 저를 만나러 왔어요. 이번에는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말이에요. 며칠 후 밤에 나올 수 있겠니? 어떡해요? 여기서는 외출이 불가능해요. 방법이 있을 거야. 꼭 나와야 한다. 아버지의 눈빛이 간절했어요.
저도 여기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방법이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밤에 화장실 간다고 하고 나와라. 뒷문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위험한 계획이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저희에게는 이것이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탈출 당일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어요. 시계를 보니 밤 11시였습니다. 아버지와 약속한 시간은 12시 30분이었어요. 다른 기쁨조 동료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습니다.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조용히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복도에는 야간 경비가 있었어요. 하지만 다행히 졸고 있었습니다. 저는 발끝으로 조심스럽게 걸었어요. 바닥에 떨어진 휴지 하나라도 밟으면 소리가 날까봐 무서웠거든요. 화장실에 도착해서 몇 분 기다렸어요. 혹시 누군가 따라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무도 없다는 걸 확인하고 뒷문으로 향했어요. 뒷문은 평소에 잠겨 있었지만 다행히 안쪽에서는 열 수 있었어요. 문을 열 때 삐걱 소리가 날까봐 천천히 열었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도 아버지의 얼굴이 보였어요. 빨리 와. 아버지가 손짓했습니다. 저는 뛰어가려다가 멈췄어요. 혹시 소리가 날까 봐서였어요. 짐은 없어요. 가져올 수 없었어요. 괜찮다. 빨리 가자. 아버지와 함께 어둠 속을 걸었어요. 목적지는 강변이었습니다. 거기서 어머니와 만나기로 했거든요. 길을 가는 동안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혹시 추격자가 오는지 확인하려고요. 다행히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30분 정도 걸어서 강변에 도착했어요. 어머니가 작은 보따리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사히 나왔구나. 어머니가 저를 끌어안았어요. 하지만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는 표정이었어요. 브로커는 어디 있어요? 곧 올 거야. 아버지가 말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브로커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1시간이 지나서야 브로커가 나타났어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검문이 있어서 돌아왔어요. 브로커도 긴장한 기색이었어요. 배는 준비됐나요? 네, 강 하류에 있어요. 가봅시다. 저희는 브로커를 따라 강을 따라 걸었어요. 어둠 속에서 길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조심하세요. 여기 구멍이 있어요. 브로커가 앞서 가며 위험한 곳을 알려줬어요. 1시간을 더 걸어서 작은 선착장에 도착했어요. 거기에는 낡은 나무배 한 척이 있었습니다. 이 배로 가는 거예요?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배가 너무 작고 낡아 보였거든요. 괜찮습니다. 이 배로 많은 사람들이 건넜어요. 브로커가 안심시켰지만 여전히 불안했어요. 배에 타자마자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절대 소리 내면 안 돼요. 순찰선이 지나다니거든요. 저희는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배가 출발했습니다. 노를 젓는 소리만 물에 울렸어요. 저는 처음으로 바다에 나온 거였는데 생각보다 무서웠어요. 30분쯤 지났을 때 멀리서 불빛이 보였어요. 순찰선이에요. 브로커가 속삭였습니다. 엎드리세요. 저희는 배 바닥에 엎드렸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소리가 들릴까봐 무서웠습니다. 순찰선이 점점 가까워졌어요. 서치라이트가 바다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발견되면 끝이에요.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기도했어요. 다행히 순찰선은 저희를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갔어요.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연료가 부족해요. 선주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얼마나 남았어요? 1시간 정도요. 중국까지는 2시간은 더 가야 했는데 연료가 부족하다니요. 어떻게 하죠? 일단 계속 가봅시다. 브로커도 답이 없어 보였어요. 1시간 후 정말로 연료가 떨어졌어요. 배가 멈춰 섰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나요? 어머니가 절망적으로 물었어요. 노로 저어야죠. 선주가 노를 꺼냈어요. 하지만 바다 한가운데서 노만으로 가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었어요.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람이 불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파도가 저희 배를 중국 쪽으로 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도와주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말했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습니다. 연료가 떨어진 배가 파도에 밀려가기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을 때 뒤에서 다시 불빛이 보였어요. 이번에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였습니다. 북한 경비정들이에요. 브로커가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를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경비정들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바다를 수색하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마 기쁨조에서 실종 신고를 했을 거예요. 브로커가 답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죠? 저희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어요. 연료는 떨어졌고 뒤에서는 경비정들이 추격해오고 있었습니다. 일단 엎드려 있으세요. 발견되지 않게요. 선주가 말했지만 이미 경비정들이 너무 가까이 와 있었어요. 서치라이트가 바다를 훑기 시작했습니다. 빛이 저희 배 근처까지 왔어요. 조금만 더 오면 발견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파도가 더 거세졌어요. 바람도 강해졌고요. 저희 작은 배는 파도에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배가 뒤집힐 것 같아요. 어머니가 소리쳤어요.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거센 파도가 오히려 저희를 구해줬어요. 경비정들도 파도 때문에 제대로 수색을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파도가 너무 거세서 더 이상 추격할 수 없겠어요. 브로커가 경비정들을 보며 말했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경비정들이 하나둘씩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국경선을 넘었나 봐요. 선주가 기뻐했어요. 중국 영해에 들어오면 북한 경비정들이 더 이상 쫓아올 수 없거든요. 하지만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 중국 땅에 도착한 게 아니었거든요. 거센 파도와 바람은 계속됐어요. 저희 배는 파도에 떠밀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방향을 잃었어요. 선주가 당황했어요. 어둠 속에서 방향 감각을 잃은 거였어요. 어떻게 하죠? 일단 파도가 밀어주는 대로 가봅시다.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저희는 운명에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시간이 더 지났을까요? 동쪽 하늘이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저기 불빛이 보여요. 아버지가 가리킨 방향을 보니 정말 불빛이 보였어요. 육지의 불빛 같았습니다. 중국이에요. 브로커가 확신했어요. 정말인가요? 네. 틀림없어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직 도착한 게 아니었습니다. 파도에 밀려 육지에 가까워졌지만 배가 바위에 부딪힐 위험이 있었어요. 조심하세요. 바위가 많아요. 선주가 노를 저어 바위를 피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파도가 너무 거세서 쉽지 않았습니다. 쿵 배가 바위에 부딪혔어요. 다행히 크게 손상되지는 않았지만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육지로 가야 해요. 브로커가 소리쳤어요. 저희는 필사적으로 노를 저었어요. 모든 사람이 힘을 합쳤습니다. 드디어 해변에 도착했어요. 배에서 내리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중국 땅이에요. 브로커가 말했어요. 저는 중국 땅을 밟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기뻐할 시간은 없었어요. 중국 공안에게 발견되면 북한으로 송환될 수도 있었거든요. 빨리 이곳을 떠나야 해요. 브로커가 재촉했어요. 저희는 해변을 떠나 산으로 향했어요. 숨을 곳을 찾아야 했거든요. 산속 동굴을 찾아 들어갔어요. 거기서 잠시 쉬면서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나요? 한국 영사관에 가야 해요. 브로커가 설명해 줬어요. 거기서 한국행을 신청할 수 있어요. 긴 여행의 시작이었어요. 하지만 가장 위험한 고비는 넘긴 것 같았습니다. 뒤돌아보니 저희가 건너온 바다가 보였어요. 그 거센 파도가 저희를 북한의 추격으로부터 구해준 거였어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만약 그날 밤 파도가 없었다면 저희는 붙잡혔을 거예요. 이제 진짜 자유를 향해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말했어요. 하지만 진짜 자유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중국에서 한국 영사관까지 가는 길은 쉽지 않았어요. 브로커와 헤어진 후 저희는 혼자 힘으로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며칠 동안 산속을 헤매다가 작은 마을에 도착했어요. 거기서 조선족 할머니 한 분을 만났는데 저희 사정을 듣고 도움을 주셨어요. 불쌍한 것들, 많이 힘들었겠구나. 할머니가 따뜻한 음식을 주시며 말씀하셨어요. 북한에서 나온 지 일주일 만에 처음 먹는 제대로 된 식사였어요. 한국 영사관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아버지가 물었어요. 베이징에 있어. 하지만 거기까지 가려면 돈이 많이 들어. 저희에게는 거의 돈이 없었어요. 탈북할 때 브로커에게 거의 다 줬거든요. 할머니 소개로 근처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벽돌을 나르는 일을, 어머니와 저는 옷을 만드는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일해도 받는 돈은 얼마 안 됐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공장에서 일하는 동안 매일이 불안했어요. 언제 공안에게 발견될지 몰랐거든요. 중국어도 서툴러서 실수할까봐 조마조마했습니다. 너희들 조선족이지? 공장 동료가 물으면 고개만 끄덕였어요. 북한에서 왔다는 걸 들키면 큰일이었거든요.
그렇게 석 달을 일해서 겨우 베이징까지 갈 돈을 모았어요. 할머니가 기차표도 대신 사주셨고요. 조심해서 가거라. 꼭 한국에 무사히 도착해야 해. 할머니의 배웅을 받으며 베이징으로 떠났어요. 베이징 기차역에 도착했을 때의 충격은 잊을 수 없어요. 사람이 너무 많았거든요. 북한에서는 본 적 없는 인파였어요. 한국 영사관이 어디 있나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지만 중국어가 서툴러서 제대로 의사소통이 안 됐어요. 이틀을 헤매다가 드디어 태극기가 걸린 건물을 발견했어요. 한국 영사관이었습니다. 탈북자입니다. 도움을 주세요. 영사관 문을 두드리며 간절히 말했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직원이 바로 안으로 안내해줬어요. 그 순간 비로소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영사관에서는 저희를 위한 모든 절차를 도와줬어요. 일주일 후 저희는 한국행 비행기에 탔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진짜 자유의 땅에 발을 디딘 거였어요. 인천공항의 모습은 상상도 못한 모습이었어요. 화려한 불빛과 깨끗한 웅장한 사람들의 행복한 모습. 모든 게 멋지고 완벽했죠. 화장품이 진열된 매장은 정말 신기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승무원들은 정말 당당함과 아름다움이 그냥 제 눈에 너무 멋져 보이더라고요. 이런 멋진 한국에 사는 모든 사람이 부러웠습니다. 공항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저희를 맞았어요. 그리고 조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언제 북한에서 나오셨나요? 어떤 경로로 오셨나요?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조사는 한 달간 계속됐어요. 특히 제가 기쁨조 출신이라는 걸 알고는 더 자세히 물어봤어요. 기쁨조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곳에서 겪었던 모든 일들을 상세히 설명했어요. 조사관들도 충격받는 것 같았어요. 정말 힘드셨겠어요. 조사가 끝나고 저희는 하나원에 입소했어요. 하나원은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었어요. 하나원에서의 생활은 신선했어요. 처음으로 자유로운 교육을 받았거든요. 여기서는 질문을 해도 돼요. 자유롭게 발언하세요. 선생님의 말씀에 처음엔 믿어지지 않았어요.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한국어 교육도 받았어요. 같은 언어라고 생각했는데 많이 달랐어요. 남한에서는 이런 표현을 써요. 새로운 단어들을 배우는 게 즐거웠어요. 컴퓨터 교육도 처음 받아봤어요. 마우스를 잡는 법부터 배워야 했습니다. 이렇게 클릭하시면 돼요. 모든 게 신기했어요. 요리 수업도 있었어요. 한국 음식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김치찌개는 이렇게 끓이는 거예요. 맛도 북한과 달랐어요. 더 다양하고 풍부했습니다. 3달 후 하나원을 수료하고 진짜 한국 사회로 나왔어요. 정부에서 작은 아파트도 지원해줬고요. 처음에는 모든 게 신기했어요.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고,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고, 보고 싶은 것을 볼 수 있다는 게 말이에요.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녹록지 않았어요. 가장 큰 문제는 일자리를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첫 번째 면접을 봤을 때의 기억이 생생해요. 경력이 전혀 없네요. 북한에서 체조를 했다고요? 그게 여기서 통할까요? 죄송하지만 다른 곳을 알아보세요. 첫 번째 거절이었어요.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면접도 마찬가지였어요. 탈북자는 채용하지 않습니다. 적응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경험이 부족해요. 10번, 20번 거절당했어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무너졌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가족을 책임져야 했거든요. 한 달째 구직 활동을 하던 중 우연히 동네 체육관에서 체조 강사를 구한다는 공고를 봤어요. 관장님을 만나 저의 경력을 설명했습니다. 북한 체조단 출신이라고요? 관장님이 흥미로워했어요. 한번 시범을 보여주시겠어요? 저는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보여줬어요. 평행봉, 매트 운동, 기본기까지. 관장님의 표정이 놀라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실력이 정말 뛰어나시네요. 언제부터 출근 가능하세요? 드디어 첫 직장을 구한 거였어요.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제 실력을 인정받았다는 게 기뻤습니다. 첫 출근 날, 담당하게 된 아이들을 만났어요. 초등학생부터 중학생까지 20명 정도였어요. 안녕하세요. 새로 오신 선생님이에요. 아이들이 밝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저는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막막했어요. 북한에서는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라고 배웠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생님, 이 동작 너무 어려워요. 한 아이가 말했어요. 북한이었다면 어려워도 해야 한다고 말했을 텐데 저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그럼 조금 더 쉬운 동작부터 해볼까? 네. 아이의 밝은 대답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처음에는 실수가 많았어요. 북한식 교육법이 몸에 배어 있어서 무의식 중에 엄격하게 대했거든요. 자세가 틀렸어. 다시 해. 제가 조금 큰 소리로 말하자 한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선생님이 무서워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여기는 북한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아이들은 체벌을 받으며 배우는 게 아니라 즐기면서 배워야 한다는 걸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고민했어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을까요? 다음 날부터 접근 방식을 바꿨어요. 괜찮아. 천천히 하면 돼. 조금씩 늘어가고 있어. 정말 잘하고 있어. 실수해도 괜찮아. 다시 해보자. 이렇게 격려하며 가르쳤어요. 아이들도 점점 저를 따르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오늘 새로운 동작 배울 수 있어요? 선생님 덕분에 물구나무 서기 할 수 있게 됐어요. 아이들의 변화를 보며 보람을 느꼈어요. 무엇보다 그들이 즐겁게 배우는 모습이 좋았어요. 몇 달이 지나면서 저도 한국 생활에 적응해 갔어요. 하지만 여전히 어려운 점들이 있었어요. 마트에서 장을 볼 때였어요. 너무 많은 종류의 상품들에 압도됐어요. 북한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는데 여기서는 라면 하나만 해도 수십 가지가 있었거든요. 어떤 걸 사야 할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가장 저렴한 것을 골랐어요. 은행 업무도 처음에는 어려웠어요. 통장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신분증하고 도장 가져오셨어요? 도장이 뭔가요? 직원이 웃으며 설명해 줬어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하나씩 배워가야 했어요. 대중교통 이용법도 마찬가지였어요. 버스 노선을 외우는 데만 몇 주가 걸렸어요. 여기서 내려야 하는데 어떻게 알려주나요? 배를 누르시면 돼요. 이런 당연한 것들이 저에게는 모두 새로웠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사람들과의 관계였어요. 처음에는 모든 사람을 경계했어요. 북한에서는 누구를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었거든요. 체육관 동료 선생님들이 친하게 지내자고 해도 쉽게 마음을 열지 못했어요. 같이 커피 마실까요? 저는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거절하곤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힘들면 언제든 말해요.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진짜 도움을 주려는 마음이었어요. 특히 김 선생님이라는 분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저보다 나이가 많은 여성 선생님이었는데 마치 언니처럼 챙겨주셨어요. 탈북자분들 힘들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뭐든 물어보세요. 김 선생님 덕분에 한국 생활에 대한 많은 것들을 배웠어요. 병원은 이렇게 가는 거고, 약국에서는 이런 약을 사면 되고, 정말 세세한 것까지 알려주셨어요. 몇 달 후에는 아이들 부모님들과도 가까워졌어요. 처음에는 탈북자라는 것 때문에 어색해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북한에서 오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힘드셨겠어요. 하지만 제가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모습을 보시고는 인정해 주셨어요. 우리 아이가 선생님 덕분에 많이 늘었어요. 체조를 정말 좋아하게 됐어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어요. 어느 날 한 학부모가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선생님, 개인 레슨도 해주실 수 있나요? 우리 아이가 체조를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어 해요. 개인 레슨은 더 많은 수입을 의미했어요. 저는 기쁘게 승낙했습니다. 물론이죠.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개인 레슨을 시작하면서 저희 실력이 더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입소문이 나면서 개인 레슨을 요청하는 학부모들이 늘어났어요. 몇 개월 후에는 일주일에 3번씩 개인 레슨을 하게 됐어요. 수입도 안정되었고 무엇보다 제 일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어요. 선생님 실력이 정말 뛰어나세요.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북한 체조단에서 배웠어요. 그럼 정말 전문가시네요. 이제는 탈북자라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제 실력의 근거가 되었어요. 1년이 지나면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두려움과 불안감은 사라지고 자신감과 희망으로 가득 찼어요. 어느 날 체육관에서 특별한 제안을 받았어요. 선생님, 저희가 새로운 지점을 열 예정인데 거기 주임 강사로 오실 생각 없으세요? 관장님의 제안이었어요. 주임 강사는 더 많은 책임과 함께 더 좋은 대우를 받는 자리였어요. 정말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실력도 뛰어나고 아이들하고도 잘 지내시잖아요.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새로운 도전이었지만 자신이 있었어요. 새 지점에서 주임 강사로 일하면서 더 많은 아이들을 만났어요.
각각 다른 성격과 실력을 가진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보람 있었어요. 선생님, 저 올림픽 나가고 싶어요. 한 아이가 말했어요. 그럼 더 열심히 연습해야겠네. 네, 선생님처럼 멋있게 하고 싶어요. 아이의 순수한 꿈을 보며 저도 새로운 목표가 생겼어요. 이 아이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는 목표 말이에요. 몇 달 후에는 저도 더 전문적인 교육을 받기로 했어요. 체조 지도자 자격증을 따기 위해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탈북자도 자격증을 딸 수 있나요?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어요. 물론이죠. 실력만 있으면 누구나 가능해요. 강사의 대답에 용기를 얻었어요.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연습했습니다. 이론 공부는 어려웠지만 실기는 자신 있었어요. 몇 달 후 시험을 봤어요. 필기 시험은 간신히 통과했지만 실기는 만점을 받았습니다. 축하해요. 자격증을 취득하셨어요. 자격증을 받은 날의 기쁨은 잊을 수 없어요. 한국에서 정식으로 인정받은 전문가가 된 거였어요. 자격증을 따고 나서는 더 많은 기회가 생겼어요. 시리 청소년센터에서 체조 교실을 맡아달라는 제안도 받았고요. 경력도 있고 자격증도 있으니까 믿을만해요. 센터장의 말에 가슴이 뿌듯했어요. 청소년센터에서는 더 다양한 아이들을 만났어요. 일반 가정의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도 있었어요. 선생님, 저는 운동화도 없어요. 한 아이가 말했어요. 그 아이를 보며 북한에서의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괜찮아. 선생님이 운동화 하나 사줄게. 정말요? 아이의 기쁜 표정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 일인지 처음 알았어요. 그 아이는 나중에 정말 열심히 체조를 배웠어요. 실력도 많이 늘었고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아이가 말했을 때 가슴이 벅찼어요. 저도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였어요. 시간이 흘러 저는 한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이제는 탈북자라는 말보다는 체조 선생님이라는 말을 더 많이 들었어요. 김 선생님 수업이 제일 재밌어요. 김 선생님은 정말 친절해요. 아이들의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행복했어요. 어느 날 텔레비전에서 북한 관련 뉴스가 나왔어요. 기쁨조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제가 겪었던 일들과 비슷했어요. 아직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동시에 제가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에 감사했어요. 제 이야기가 언론에 알려지면서 강연 요청도 받았어요. 기쁨조의 실상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탈북 과정은 어땠나요? 한국 생활 적응은 어떤가요? 이런 질문들에 답하면서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북한의 현실을 알리고 있어요.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젊은 학생들 앞에서 강연할 때가 많았어요. 북한에 대해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세요. 정말 그렇게 힘들었어요? 지금은 행복하세요? 학생들의 순수한 질문들에 답하면서 저도 많이 배웠어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말이에요. 몇 년이 지난 지금,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북한에서의 저는 누군가의 도구였지만, 지금의 저는 제 삶의 주인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은 뭘 하고 싶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자유로운 생각 자체가 기적 같아요. 아이들을 가르치며 웃고, 동료들과 이야기하며 웃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웃어요. 이 모든 웃음이 진짜 제 마음에서 나오는 웃음이에요. 억지로 짓던 그 웃음과는 완전히 달라요. 가끔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요. 특히 아직도 기쁨조에 있을 친구들을 말이에요. 그들도 언젠가는 이런 자유를 맛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들을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생각해요. 지금 저는 진짜 사람으로 살고 있어요. 인형이 아니라 말이에요. 그리고 매일매일 그 자유로움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꿈꿔왔던 삶이에요.